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조언이 뭘까요? 아마 둘이 같이 상담 한번 받아봐. 이거일 거예요.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서 대화하게 하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해결책처럼 들리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는, 뭐랄까, 하나의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직접 보면서 함께 풀어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그 상식에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함께라는 접근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윈스턴 T. 스미스의 When Not to Do Marriage Counseling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할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우리의 문제로만 보면 진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한 사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관계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6가지 결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숲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먼저 돌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부부 상담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상황부터 바로 알아보죠. 상담실이 대화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때라고요.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말 그대로요. 상담실에서 평소 집에서 하던 그 파괴적인 싸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예요. 상담사가 중재하려고 해도 막 고성이 오가고 서로 말 자르고 경멸 섞인 비난이 멈추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네. 남편이 또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 라면서 말을 딱 끊어버리는 식이에요. 그럼 대화는 거기서 끝이죠. 아니, 상담의 목적이 건설적인 대화법을 배우는 건데 오히려 나쁜 습관만 더 강화하는 셈이 되겠네요. 근데 상담사가 말을 끊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런 규칙을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상담사의 역할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부가 그 규칙을 따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일 때예요. 감정의 홍수에 그냥 완전히 휩쓸려 버려서 어떤 규칙도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계속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 건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수영 강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땐 일단 각자 물 밖으로 끌어내서 숨부터 고르게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먼저 각 배우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신뢰관계,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해야 해요. 이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하죠.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감정을 좀 진정시킨 후에야 다시 함께 만났을 때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져요. 네. 다만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는데요. 상담사가 부부 사이의 그 격렬한 갈등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개인 상담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등 자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니까요. 그렇군요. 첫 번째 원칙은 상담실이 전쟁터가 되면 일단 두 병사를 각자 막사로 돌려보내서 재정비할 시간을 줘라.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관계 안에 학대가 존재할 때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학대 상황에서 부부 상담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빨리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부 상담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이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전제를 학대 상황에 적용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치명적인 결과요? 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든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도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 상황에서 상담사가 당신도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가해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겠네요. 거봐, 상담사도 네가 문제라고 하잖아. 이렇게요? 정확해요. 그건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심지어 더 큰 학대를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분노와 학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학대는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일관된 패턴이거든요.
분노는 감정이고 학대는 패턴이다. 네, 학대자의 분노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찍어 누르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따라서 학대가 의심되면 무조건 두 사람을 분리해서 만나야 합니다. 관계 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학대라는 시스템 자체를 다루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한쪽 배우자에게 중독 문제가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문제들이겠죠? 맞아요. 알코올, 마약, 도박, 쇼핑, 포르노 등등 삶을 지배하는 모든 중독 행위가 포함돼요. 중독이 있으면 부부 상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독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기만과 현실 왜곡이거든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중독자는 자기 문제를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데 익숙하죠. 그런데 부부 상담은 어떤가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술에 빠진 거다. 그러니 부부 관계를 개선하면 중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부 공동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중독의 방아쇠가 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료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중독은 부부관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뿌리를 가진 문제예요. 이걸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묶어버리면 정작 다뤄야 할 중독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게 돼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왜 났을까 원인을 토론만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일단 불부터 꺼야죠. 그렇군요.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네요. 부부관계 개선이 아니라 중독 문제 해결이 1번 목표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는 그 과정에 조력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중독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사람이 회복의 길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 상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상담사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직감할 때라고요. 이건 상담사가 거의 탐정처럼 느껴야 하는 순간 같은데요. 하하,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몇 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퍼즐 조각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다른 한쪽은 우리 사이에 별 문제 없는데요? 라며 태연하다거나 네. 아니면 한쪽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서 대화 자체가 겉도는 거죠.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아내가 계속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남편은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한 거야 라고만 반복하는 상황처럼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침묵하는 배우자에게 계속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압박하는 건 효과가 없겠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입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자 앞에서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겠구나 라고 가정하는 게 현명해요. 과거에 끊었다던 도박을 다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외도 같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통해 그 숨겨진 조각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각 배우자와 최소 한 번은 따로 만나서 제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제가 알아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지나치게 방어적일 때. 사실 누구나 자기 잘못을 지적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주 사소한 피드백에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하거나 아예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상담사가 남편분께서 아내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는데 제가 안 듣는다고요? 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라며 발끈하는 식이죠. 문제의 핵심을 보기보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걸 증명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바로 옆에 앉아있고 상담사까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담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 상담 과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개인 상담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1대1로 만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죠. 상담사가 제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무엇이 두려우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차분히 설명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꺼내놓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직면할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다시 부부가 함께 만났을 때 훨씬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상황이네요. 한쪽만 노력하려는 의지가 분명할 때. 이건 정말 힘 빠지는 상황일 것 같아요. 한 명은 어떻게든 관계를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다른 한 명은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런 태도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담 과정 전체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경우죠. 의욕이 없는 배우자는 상담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시니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변화를 원하는 배우자의 희망마저 꺾어버려요. 상담사는 물론 두 사람 모두가 참여할 만한 공통의 의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정적인 배우자 때문에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기회까지 막아버릴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부정적인 배우자가 긍정적인 배우자의 희망을 앗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차라리 변화의 의지가 있는 한 사람과 먼저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전체적인 역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엉켜있던 실타래의 한쪽 끝이라도 잡고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상담사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각자 따로 만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걸 부부에게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쪽은 내가 쫓겨났다거나 상담사가 내 파트너 편을 든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3가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요. 첫째, 개인 상담으로 전환하는 목적과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부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우리가 정한 대화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드니 각자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따로 만나서 차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후퇴가 아니라 더 잘 나아가기 위한 전략 변경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군요. 상담사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없는 사람 험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신뢰를 줘야 해요. 신뢰를 주는 약속이네요. 마지막 3번째 지침은 뭔가요? 막연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인 상담만 하나요? 라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 다시 부부 상담을 시작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재평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우선 각자 2번씩 개별적으로 만난 뒤에 3번째 시간에는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평가해 봅시다.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과정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나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결혼 생활을 돕는 것과 부부 상담을 하는 것이 항상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해요. 성경에도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은 분명 특별한 연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아픔, 상처, 연약한,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그 부부라는 틀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결혼한 2명의 개인으로 각자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부부 전체에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울창한 숲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병든 나무 한 그루를 먼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오늘은 부부관계를 돕기 위해 때로는 함께가 아닌 따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상식을 뒤집는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항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는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 분석이 상담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관계에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혹시 모든 책임을 우리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한 걸음 물러나 나의 문제 혹은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릅니다.